안녕하세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재난보도 실전법 강의를 맡게 된 국민일보 김유나입니다. 저는 올해로 15년째 현장을 뛰고 있는 신문기자입니다. 과거 사회부 사건팀 소속으로 경찰서를 출입하면서 또 최근에는 사건팀장인 캡을 맡으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태안 해병대 캠프 익사 사고와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는 고등학생, 대학생, 특히 이런 젊은 분들이 사망한 사고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외에도 탐사 보도를 위해서 무연고 사망자들의 마지막을 추적해서 보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겪은 현장이 말해주듯 기자라는 직업은 이렇게 삶과 죽음의 현장을 독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기자는 죽음과 맞닿아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참사의 목격자이자 그 현장을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겪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고민을 현장 기자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할 때가 많았지만 최근 현장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기자의 역할과 취재 윤리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지게 됐습니다. 재난보도준칙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취재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또 현장 취재 시에 유족에 접근하는 취재윤리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정신없이 취재 지시를 받아서 마감을 하는 일정 속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기 어려울 정도로 여유가 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런 기자로서의 고민 외에도 체력이 소진되는 문제, 또 사건, 사고, 재난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그리고 취재를 마친 이후 겪는 트라우마 문제도 남게 됩니다. 우선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는 단독 결정으로 현장에 갈 수 없습니다. 취재 지시를 받아서 현장에 투입되게 되는데요.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나 소방청, 경찰 등을 통해서 이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고요. 이후 각 언론사에서는 현장에 어떤 기자를 파견할 것인지 또 몇 명이나 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현장의 위치, 그리고 실종자 혹은 희생자 규모 등입니다. 또 어떤 기자를 보낼 것인지 고려할 때는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야간 당직자라든가 현장을 담당한 기자의 연차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주재 기자가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역할 분담도 이뤄집니다.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은 고등학생이었고 오후 5시 34분 실종됐다는 신고가 이뤄집니다. 이후 7시 24분이 돼서야 일보로 고등학생 5명이 행방불명이라는 속보가 뜹니다. 당시 대부분의 매체가 현장에 기자를 파견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4년차 기자였던 저와 1년차 기자 1명, 총 2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서울의 기자들은 수색 상황 속보를 챙기게 되고요. 사고 개요를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사고 현장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을 미리 찾고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해양 재난 안전 전문가를 미리 확보해 놓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주어진다면 명함과 신분증, 또 복용 중인 약 이런 것들은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에 얼마나 머물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머물 수 있는 인근의 숙박시설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취재진이 몰려 숙박시설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출발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대략 오후 10시 50분쯤이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에 보도됐던 사진을 보면 수색대와 연락을 받고 달려온 가족들, 또 학교 관계자들이 바닷가 주변에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찍은 사진입니다. 앞선 사진은 전문 촬영 장비로 찍어서 밝게 나왔지만 이 사진이 육안으로 보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수색을 위한 조명탄과 달빛 외에는 조명이 없었고요. 어디가 묻힌지 분간하기 어려운 깜깜한 바다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곧바로 바다여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사고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도 자신의 안전을 담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특히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고 안전에 유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통상 사고수습본부가 꾸려져서 소방이나 경찰에서 시간대별로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수색 현황과 인명피해 상황을 새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이 브리핑을 취재하면서 재난사고 발생 개요를 챙기는 기자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다른 기자는 희생자 사연을 취재하게 됩니다. 희생자 가족이 모여있는 공간에는 기자들이 접근할 수 없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취재를 원하는 희생자 가족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외에도 사고 원인, 잘못되어 온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이뤄지게 됩니다. 재난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희생자 가족에 대한 취재일 것입니다. 트라우마 예방 재난보도 가이드라인과 현장에서 느낀 제 경험을 토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실명이나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사고 현장 바로 앞에서 인터뷰하는 것은 사고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합니다. 가급적 취재원이 편한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자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는 마감 시간에 쫓기거나 본인이 생각한 취재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인터뷰를 중간에 끊거나 특정한 말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현장 희생자나 가족의 경우에는 충분히 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사전에 인터뷰 내용이 전부 다 기사화될 수 없다는 부분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또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울부짖었다라는 식의 감정적 묘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재난보도 방식에 대해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은 세월호 참사가 꼽힙니다. 이 사진은 제가 촬영한 진도 체육관 모습입니다. 당시 희생자 가족은 이곳에서 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취재진은 아예 가족들이 있는 1층 접근이 금지됐고요. 가족들은 기자들에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기자들은 수면 부족을 비롯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취재하던 중이었지만 대신 멀끔하게 차려입은 외신 기자에게 희생자 가족들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큼 국내 언론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던 상황이었고 이를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사진으로 찍어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급하게 현장에 내려가느라 유색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튿날 동네 시장에 가서 무채색 옷을 사서 갈아입었던 기억도 납니다. 참사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을 미리 챙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역시 기자들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남긴 현장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라졌다고 느낀 점은 SNS상에서 이미 수많은 영상과 사진이 게재되면서 기자들이 어디까지 보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신문사들도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영상과 사진을 게재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신문, 방송기자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팩트들이 많았고요. 참사 현장이 워낙 개방된 공간이다 보니까 통제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건팀장이었는데 현장 기자들의 보고는 정말 날 것 그대로여서 어디까지 보도할지 데스크, 국장단과 새벽회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난보도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반복적으로 느껴야 하는 고민은 사고 현장을 어디까지 생생하게 전달하는가일 것입니다. 재난보도 준칙에도 보면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과 같은 흥미 위주의 보도는 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보 경쟁, 단독 경쟁 속에서 시선을 끌기 위한 보도들이 쏟아지게 되면 자극적인 보도가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보도준 측에서는 또 피해자 대표자를 통한 취재를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희생자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취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들은 현장을 기록하는 사람인 동시에 재난사고 현장의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기자들이 겪는 트라우마 반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재난 현장 취재로 인해 잔상이 떠오른다거나 트라우마 반응이 나타난다면 현장 취재 담당을 교체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자들의 트라우마에도 언론사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극 대응하는 언론사가 많습니다. 또 현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취재가 더 이상 어렵다라는 점을 적극 설명해야 합니다. 현장을 보지 못한 데스크가 이걸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현장 피해자의 부탁을 받는 경우에는 업무 안에서 도울 수 있는 내용인지 반드시 회사와 상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사건 사고 취재 현장에 있어서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기자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일보를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발생 3일째 되던 날 팀 회의를 소집해서 기자들이 겪는 트라우마 반응과 현장 취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취재 방향을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기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하고 또 공감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느꼈습니다. 재난 현장을 담당하는 기자들의 취재 여건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자는 현장을 먹고 큰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또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황 속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기자들이 그만큼 성장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장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저와 함께 일한 기자 3명은 이태원 참사 이후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상담과 약 처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적극 지원하면서 휴식 시간도 부여했습니다. 또 과거의 기자들은 감정을 배제하고 전달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지만 참사 현장 희생자와 가족들에 공감하면서 취재하는 분위기도 이제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 경쟁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자 개인보다는 언론사 차원에서 참사 보도의 단독 경쟁을 지향하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보도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자들이 참사 현장을 지키고 기록하는 이유는 희생자들의 죽음을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런 사명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